안녕하세요. 천안 청수고 교사 박서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학생 중심 선택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 중 한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 내용은 2020년 과목 개설 안내 책자 1편의 38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를 통해서 어떤 기량을 기를까요? 한국사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내용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사 내용 체계에는 1. 고대 국가 발전, 2. 고려 귀족 사회, 3. 조선 유교 사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2015 교육과정의 한국사 내용은 전근대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학생들은 전근대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공부하는데 힘들었는데요. 올해 1학년 학생들부터는 전근대 내용보다는 근현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한테 근현대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내용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 고대 국가 발전은 어떤 내용이냐? 선사시대부터 남북국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남북국은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 귀족 사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조선 유교 사회에 대한 내용은 조선 전기,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고려와 조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사 교과서는 정치, 경제, 사회, 사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치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사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기억을 하고 공부해 두면 좋은 것이 고려 시대 이전인 통일신라 시대에는 골품제라는 게 있었죠. 그 골품제에서는 신분에 의해서 관직에 갑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불만이 많아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갔지요. 그런데 고려 사회에 처음으로 과거제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이 과거제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음서라는 제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최고 신분까지 못 갑니다. 근데 조선사회에 가보면 과거와 음서 중에 음서보다는 과거로 최고위직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능력이 확대된 건데요. 이렇게 역사가 발전을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그런 발전적인 역사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을까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신다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책의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현대 부분입니다. 근현대 부분은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따라서 국제 질서가 변동에 따른 근대국가 수립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 중국, 우리 일본을 살펴보면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이 성공한 후에 제국주의 침략으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강점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수탈을 당하지만 우리 민족은 끝없는 저항으로 일제강점기를 이겨내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분단 국가라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노력 결과 선진국화 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특히 올해 코로나19를 대응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모델을 배워가기도 하고
그러한 진단 키트를 사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속에서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라는 교과를 어디에 편성했느냐 살펴보면 한국사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권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학년에 들어오시면 1학기, 2학기, 두 학기 동안 한국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이렇게 공통으로 편성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듯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학년 공통교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사를 배우면 어떤 과목과 관련이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통합사회, 동아시아, 세계사, 여행지인데요. 이 한국사 교과를 설명한 후 사회 교과 중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설명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한국사처럼 역사 교과군에 속하게 되는데요. 통합사회나 여행지리 같은 사회 교과군도 역사를 배우고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또 관련 자격증을 살펴보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해서 1급과 6급이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나중에 임용고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공무원 시험이나 어저께 어떤 친구가 3학년 친구인데 선생님 저 부사관 시험을 봐요 라고 거기에 한국사가 필수예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를 문의하더라고요. 이만큼 뭐 부사관이 된다는 군사 시험이나 또는 소방관이 된다는 시험이나 다양한 국가 인증 시험에 한국사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실 때 그때 배운 기억을 더듬어서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학과 직업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들 관련 학과는 뭐 국사학과, 역사교육과, 선생님도 역사교육과를 나와서 역사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어학과, 역사문화학과,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사학과, 또는 동양사학과 이렇게 역사와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또 관련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를 배워서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되시거나 문화재 보존원을 가시거나 자, 제가 작년에 동아리 활동으로 공주대 문화재 보존학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화재를 보존하는 과정에 이제 역사적인 기록물이나 그런 연대를 측정하면서 보존하는 걸 보고 앞으로 소중한 문화재나 이러한 역사적 관련된 직업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뭐 국가기록원, 선생님처럼 중등교사,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보면 여행 상품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여행을 그냥 가지 않죠. 그냥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기쁘다 이거보다 이것이 무엇과 관계돼 있지?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연결돼 있지? 옛날 사람들이나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이 숨어 있어서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내용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재밌게 느껴지는 그러한 역사 여행 상품이 더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는 한국사에 대한 설명을 좀 빠르게 진행해 드렸고요. 이제는 한국사 교과가 아닌 사회교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는 일반 사회 또는 뭐 지리, 그다음 윤리, 역사 이렇게 네 가지의 교과군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역사 교과군에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안내된 2020 과목 개설 안내에 42쪽, 43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세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계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기를까요? 아까 한국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세계사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책에 보니까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 서아시아와 인도 이렇게 내용책의 원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세계사를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근데 2015 교육과정 이전에는 세계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시대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세계사 교과서를 살펴보니 동아시아, 그다음 서아시아, 인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지역사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살펴볼 동아시아 지역은 동아시아 세계 형성, 변동, 발전인데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는 따로 동아시아사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동아시아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아시아와 인도, 이 서아시아 지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하는데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그 부분의 지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슬람 제국, 또 이제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인도의 역사도 그 주변에 서아시아와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책 두 번째 보면 유럽과 아메리카인데요. 유럽사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제일 재밌어 합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인데요. 그리스 로마 부분은 아마 신화와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라는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나 그리스 부분을 설명할 때 참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세라는 유럽이 형성이 되면서 중세라는 세계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다가 중세가 암흑기를 거치면서 대항해 시대를 하면서 중국에서 나침반, 화약 이런 게 들어가면서 유럽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혁명을 성공하게 되는데요. 아까 한국사에서 잠깐 설명했었죠. 서양의 제국지가 들어올 때 근대 국가를 수립한 나라가 먼저 발전을 했다. 그게 일본이었다. 그럼 유럽도 이 시민혁명에 성공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제일 먼저 발전을 해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를 침략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가 정말 살기가 어려운데요. 그 살기 어려운 배경에는 유럽의 그러한 제국주의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사는 이유를 과거에서 찾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제국주의인데요. 이 제국주의가 실시되면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점점 많은 식민지를 찾다 보니까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옛날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금 지구는 끝나겠죠. 너무나 많은 무기들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 각국마다 전쟁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현대세계 사회는 어떨까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미국과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 소련은 공산주의. 해서 우리는 북한이 공산주의고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들하고는 교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중국을 여행 간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오고 우리도 중국을 참 많이 여행을 가죠. 이렇게 선생님이 자라온 이 30년, 그러니까 20살 때, 그러니까 18살 때보다 지금 좀 더 30년이 흘렀는데요. 이런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인 21세기는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이 저를 놀라는데요. 게임이라는 게 들어오고 카톡이라는 게 오면서 카톡도 보면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이 영상통화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 있고 선생님이 또는 영국에 있다. 그럴 때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상통화로 자유롭게 와이파이만 된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옆에 게임하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글을 치더니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해서 이걸 게임으로 올려서 채팅창에 올리는 겁니다.
아, 뭐예요? 그랬더니 아, 외국인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소통이 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세기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국경이 없는 인터넷 안에서 무한대로 여러분들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서 그렇게 되면 그 각국에 있는 역사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만나고 하는 폭들이 더 넓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세계사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있을까요? 세계사 교과 편성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21세기를 설명하면서 세계화의 시대에 세계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학교에서 세계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상당히 없습니다. 수능 과목에서도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제일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과 편성 안에 선택 과목분으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세계사를 3학년에 편성이 돼 있고요. 저희 청수고등학교에도 3학년에 편성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3학년 학생들 세계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사 청수고등학교는 한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반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교과 편성에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자, 이제 두 번째로 동아시아사인데요. 동아시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기를까요? 이 내용입니다. 한국사나 세계사처럼 동아시아사도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내용 체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체계에 보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라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환경, 국가 성립이 있고요. 동아시아의 성립과 발전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이 당나라 때 완성이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북베트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국가를 공부하는 내용은 중국, 한국, 일본, 북베트남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이나 일본 여행을 가면 기본적으로 간판 글자가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에도 70%가 한자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쓰여 있지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게 되면 중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 표지판이나 간판을 보고 무슨 곳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나 유교를 하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교, 과거제 이런 말을 하죠. 우리하고 중국은 요즘엔 야간 자율학습이 많이 없는데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나 선생님이 한창 가르치던 시절 10년 전만 해도 학생들을 막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공부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다. 지금도 그거는 비슷한데요. 이렇게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과거제라는 풍습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관료가 되고 관료가 직장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많이 공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이 직장을 잡질 않습니다. 특히 유럽은 뭐라고 할까요? 대학의 등록금도 무료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을 대학이 아닌 기술 이런 쪽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독일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직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랑 좀 교육 과정이 좀 다릅니다. 여하튼 이 동아시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풍습이 이어져서 유교나 율령이나 불교나 이런 한자 문화 영향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 사회 변동의 몸은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인데요. 이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런 전쟁들의 결과로 중국에는 청나라가 그리고 일본은 에도막부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육망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동하면서 서민들의 경제가 성장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서민들의 변화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용책의 두 번째 보면 이런 서민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국주의 침략이 들어와서 동아시아가 식민지 국가가 되죠. 아까 한국사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는 근대화에 성공을 못했지만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서 제국주의 국가에 뛰어들었다. 그럼 왜 우리하고 중국은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하고 중국은 전제 왕권입니다. 근데 일본의 모양은 좀 달라요. 에도 막부라고 했죠. 막부는 쇼군이 있고 천황의 힘이 아닌 쇼군이 있는데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상급무사 말고 하급무사가 있습니다. 이 하급무사들이 천황과 힘을 합해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되죠. 이 모양이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끝내고 절대왕정을 넘어서 시민혁명과 가는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해서 없는 황권을 천황한테 주는 거랑 전제 왕권을 없애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근대화를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고 일본은 어쩌면 그런 행운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제국주의 침략에 따라서 서양 수용의 문물에 대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이 일본이 빠르다 보니까 일본이 더 많은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동아시아를 살펴보면 중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틈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미국과 소련이었는데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고 그 안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확장해 가고 있지요. 이런 과정에서 또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되게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동아시아가 어떤 발전의 모양을 나타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오늘날의 동아시아도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이 많은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사 교과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동아시아사는 아까 역사 과목 중에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수능 교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한국사는 절대 등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한국사는 되게 쉬운데 왜 내신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의고사는 정말 한국사 내용이 정말 쉽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등급으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한국사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학교 내신에서는 내신 등급이 있고 또 좀 더 공부를 좀 한국사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과목에는 동아시아나 세계사를 선택해야만 수능 과목을 보는데요.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세계사보다는 동아시아사를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교과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수고등학교도 동아시아사를 2학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권장을 하고 어느 학교는 3학년에 편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 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계사와 동아시아의 학과 관련과 직업인데요. 이거는 한국사하고 비슷합니다. 역사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슷하게 관련 학과, 관련 직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핵심 정리하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이 안내, PPT를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3가지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인데요. 역사는 이해측 하가 말한 것처럼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말했을 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왜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대화를 왜 할까?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생님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이 개설 과목,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대학을 갈까? 진로 선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두 교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난 수학 선생님이 돼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갔는데 아이고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수학 선생님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수학도 공부해보고 과학도 공부해보고 국어도 공부해보고 영어도 공부해보고 사회도 공부해봤는데요. 고3 때 역사가 너무 재밌었어요. 역사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내가 역사학원 맞네? 하면서 역사교육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지금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학 가서는 더 놀랐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국어, 영어, 뭐 이렇게 수학 필요한데요. 대학에 가서는 역사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가 교사가 된 것도 대학 가서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뭘 잘했지? 그럼 고등학교 때도 뭘 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현재 해보니까 내가 이 과목보다 이게 더 좋겠네? 라고 생각하려면 고등학교 때 반영되어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미래에 준비하고 이 대학을 가게 되고 이것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요. 근데 선생님이 선택 과정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지리를 선택하겠대. 내 친구가 일본어를 선택하겠대. 나도 내 친구 쟤하고 같이 가고 싶어.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일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목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친구가 아니면 선생님이 추천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꼭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대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겠어를 꼭 생각하셔서 그래서 선택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해서 핵심 정의사항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내용을 선생님이 넣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여러분들한테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배움에 의미가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안 청수고등학교 교사 박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